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제 논의는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결과는 상당히 그 이후에 나타날 거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체감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이슈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의 어떤 기후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위기가 아니고, 아까 이제 그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이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5천만 명이 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구로 보면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인데 우리만 한다고 해서 기후위기가 해결되겠는가? 이게 다른 나라도 다 같이 해야지.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면 우리만 그 부담을 다 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안병옥 위원장님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29%를 중국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국가이고요. 2위가 이제 미국 그렇게 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 모두 기후 변화 대응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들 그 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유럽연합은 이제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법제화까지 지금 나간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중립, 이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미국도 움직일 것이다. 미국의 배출량은 최근 들어와서 정체되거나 약간 감소했기 때문에 좀 탄력이 주어지면 그 감소 추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60년 이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과연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분석한 그 결과를 보면은 그냥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정말로 심각하게 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 대응을 지렛대로 해서 중국 산업을 혁신하고 중국 사회를 이제 생태문명 건설의 방향으로 이끌겠다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의 핑계를 대면서 다른 국가는 하지 않는데 우리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졌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스가 총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을 보고 뒤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선택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적응 관련해서 윤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감축보다 적응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지키자는 것이 목표이고, 기후변화 적응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온실가스 감축도 넓게 보면은 기후변화 적응의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후변화는 단순하게 기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거나 빙하가 녹아내리는 그런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결과가 중요한데, 예컨대 폭염처럼 곧바로 우리 건강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쇄 효과를 통해서 우리
그 산업 활동과 우리 일상생활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국가 위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뭐 펜타곤에서 기후위기 대응 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마침 선진국에 비해서도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일찍 행동을 했습니다. 2008년에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2009년에 우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도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해왔고 또 그 성과로서 여러 부문에서 뭐 산림이라든가 에너지, 물 여러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특히 기후변화 적응이 지금까지는 연구하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단계에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행동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액션 위주로 기후변화 적응도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 우리가 기후변화에 손을 놓고 대응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2100년까지 3,128조 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조금 더 우리 사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여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냐,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거기서 역할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데 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저는 매우 지금 현재로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주변 여건이 한반도도 그렇고 한반도 주변의 이 해역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 해수 온도 상승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주변국들이 중국이다 뭐 일본이다 이게 이제 또 아시아 전체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무자비하게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투입해서 엄청난 속도로 고도 성장을 했는데 이게 다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형적인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성장의 어떤 신화, 옛날 방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그 신화 자신감 이게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과소비, 에너지 인텐시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GDP 1달러를 생산할 때 어느 정도 에너지를 투입하느냐 하는 비중인데 이게 에너지 투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기 오염 배출하는 것도 우리가 대단히 높은 나라고 그리고 이제 현재 제조업 중심의 이런 그 산업 구조 이게 수출에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 현재 우리가 거쳐온 어떤 성장 경로 우리가 이제 경로 어전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에 구속되는 측면 우리가 사용하는 과다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빠른 모든 성장의 기본이 과도한 어떤 화석연료인데 여기에는 어떤 의존성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중후장대한 어떤 제조업 산업들이 우리 경제에 기반이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게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엄청난 지금 함정이 되어 있고 장애가 되어 있고 이 구조를 어떻게 이제 바꾸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건은 좀 그렇지 못하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이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실은 노력이 우리 사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지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파리 협정 이후 2015년 이제 파리 협정 이후 국내에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병옥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근에 기후위기 대응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저는 세계 시민사회의 강력한 행동이 지금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멸종저항 운동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의 많은 운동들을 통해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뭐 지방정부라든가 국가적으로 이끌어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그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와 또 청소년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그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 사회 각 부분의 그 기후 행동의 어떤 절박성을 촉구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보이지 않는 정도의 그 바이러스지만 한순간에 우리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경제 주체들의 인식과 또 시장의 변화, 이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이 경제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큰 뭐 석유 회사라고 알고 있었던 뭐 토탈이라든가 쉘, 또 BP 이런 회사들마저 2050년에 넷제로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계 측면에서 세계 시장 자체가 이제는 소위 화석연료 문명에서 벗어나야만 그 경제가 유지될 수 있고 또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그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기후위기 행동을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이러한 그 움직임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가장 그 극적인 최근의 어떤 움직임은 대통령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이제 탄소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이게 뭐 조금 용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탄소 배출 순제로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탄소 배출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뭐 탄소 제로, 순제로 하면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것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도대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순배출 제로라는 것은 배출량과 흡수량을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하는 양만큼만 배출한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산림 같은 경우, 숲 같은 경우가 탄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배출량 자체를 제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국토 여건으로 보면은 탄소 흡수원이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탄소 중립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를 단순하게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곤란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지만 탄소 중립은 사회 경제적인 대전환을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큰 전환이 예비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술에다가 그 기대를 거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 혁신을 하면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있는데 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존 기술만으로는 2050년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여러 보고서에서 지금 그 분석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속에서 이제 그린 뉴딜을 정부가 발표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념들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러한 단어들이 사실은 그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개념들이 나오는가 아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의 그 비전 체계 속에서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또 지속 가능한 발전 그 각각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서로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2050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그린 뉴딜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그 그린 뉴딜은 2025년까지 지금 그 재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2050년까지 더 그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그 법 제도적인 뒷받침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그린 뉴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결과물이 이제 탄소 중립이 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에너지 전환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뉴딜에도 이제 에너지 전환 이슈가 이제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존의 계획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 또 우리 기존 그 산업 구조라는 것이 아까 몇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그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는 또 그러한 그 산업 구조 어떻게 보면 덕분에 또 우리 사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홍정호 교수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방식에 익숙해져 왔고 사람의 삶의 양식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이냐,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1차적으로 에너지 수급 방식의 대전환, 그것이 가정에서든 또는 수송, 우리 교통에서건 산업에서건 뭐 건물에서건 전 분야에 걸쳐서 에너지 사용, 수급에 있어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전력 소비의 55%가 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OECD 국가들 중에서 보면 우리와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 비추어 보자면 굉장히 상당히 좀 독특한 경우죠. 이렇게 많은 전력 소비량의 상당 정도가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건대 결국은 어떤 재생에너지를 통한 보다 기후변화를 그래도 현 수준에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식의 에너지 사용, 동시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경제 활동의 변화, 그것이 결국 매개가 돼서 우리의 산업 활동도 또 산업의 구조도 좀 더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 대한민국은 싼 전기요금 그리고 풍부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기후와 어떤 전염병과 경제가 서로 악순환의 고를 맞물리는 이 현상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현재 그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속도가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우리나라 이거 경제가 이거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냐, 이러다가 이제 경제에 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의견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홍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워낙에 우리나라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싼 에너지, 싼 전기, 그에 걸맞는 방식의 소비 활동, 생산 활동에 너무나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쌉니다. 놀라울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전부 다죠. 사실상 수입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이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왜곡되어 왔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재생에너지 확대, 즉 에너지 전환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상당히 환영하고 오히려 너무 속도가 늦다. 지금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지금 외국을 봐라. 이미 유럽은 재생에너지가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50%, 60%, 70% 넘어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상당 정도의 경제 주체들은 반면에 이건 너무 속도가 빠르다. 지금 윤주영 원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감당이 되겠냐?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풍력이 바람이 약하다. 태양광 설치하면은 산사태 난다. 이런 온갖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게 힘들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 일각에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이 흐름을 이제 더 이상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고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논란을 부추긴다든지 갈등을 자꾸만 유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결코 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특히 정치권의 어떤 정쟁 이런 것도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고 세계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본다면 모든 사람이 환경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대한민국에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좀 갈등기가 지나고 나면 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이 대세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갈 것이라고 보고 마땅히 가야 한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약하고 좀 부족하고 속도도 느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홍종호 교수님께서 이제 에너지 다소비용 산업 구조에서 이제 저탄소 산업 구조 또는 사회로 이제 가야 한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전환은 쉬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신속하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과 공급은 이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먼저 조용성 우리 원장님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과 공급 현황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에너지 사용과 공급 현황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지구 온난화,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통계를 보면은 OECD 국가나 개도국이나 화석 에너지의 비중은 80%를 넘습니다. 이 화석 에너지 비중이 80%를 넘는 것은 이미 1990년에도 이미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단지 하나 그 화석 에너지의 석탄, 석유, 가스라고 하는 이 원의 비중이 OECD로 대표되는 선진국들은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가스의 비중을 늘리는 반면에 개도국은 석탄의 비중을 계속 늘려왔던 거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1990년에 1차 에너지 기준으로 해서 화석 에너지의 비중은 84%였고 28년이 지난 2017년에는 83%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를 많이 쓴 것이 하나의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인 겁니다.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대비
2.5% 증가해서 7억 2,700만 톤입니다. 2019년 아직 공식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치로 보면은 한 7억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살짝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7억 톤이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출할까? 그리고 에너지를 왜 이렇게 많이 쓸까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윤재영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산업 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에너지를 왜 이렇게 80% 이상으로 많이 쓰게 됐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예를 들면 우리가 걱정하는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르는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땅속에 묻혀있는 화석 에너지를 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까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석 에너지 썼지만 그 화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화석 에너지 의존 사회에서 뭐 재생 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는 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현재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우리 조 원장님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미미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작게라도 보면은 국가가 정책으로 세워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비중을 높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기적 효과를 보면은 초과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시도를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줄여가자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은 미미하지만 시간을 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맞춰갈 때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 갈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2050년에 우리가 큰 비전으로서 세운 넷제로라고 하는 것도 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이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이익을 추구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치를 놓고 가치지향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선택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논의를 많이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아주 마이너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전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전력에 대한 에너지 비중은 한 19%고요. 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열 에너지에 대한 비중은 2019년 잠정치로 하면 2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아까 제가 얘기드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지만 2050년에 우리가 넷제로 이것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